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검정고시죠. 우리 참 회원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하고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거라고 그랬어요. 중지라고 그래서 가고 가는 중에 우리가 알게 되고요. 행 이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하고 행하는 중에 뭐다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첫술에 첫 시간에 우리가 봐서 어렵다 이건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적어도 한 그라는 게 뭘까요? 그럼 3번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3번 반복은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게 논리가 맞아요. 우리가 한문을 처음 할 때 처음에 들어서 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한 분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인이라면 우리가 이제 겁니다. 반복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걸 꼭 인식하시고 하여튼 우리 첫 발은 디뎌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잘 했어요. 그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첫술에 조금씩이라도 워밍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치를 따져가는 게 이 학문이 아닐까 곁들여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우리 이제 8월 달에 이제 검정고시가 끝났다면 4월 달에 한번 있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 힘차게 달려가자고요. 우리가 이제 마음 먹었으면 우리가 초심의 마음으로 끝까지 뒷심까지 우리가 가는 것. 우리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픈 마음이 있었는데 가다가 중도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고요. 우리 본인들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사회라는 과목을 하나씩 배워가 보자고요. 자, 국토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국토에 대해서 우리 1강에 대해서 OT와 국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풍수지리학 사상. 풍수지리학 사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엄양오형설과 대지모 사상이 우리가 융합이 돼서 풍수지리학 사상을 우리가 낳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토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칠학 구조가 형성되어가는 게 바로 여기죠. 바로 여기를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배산임수예요. 그러면 한자 그대로 한다면 뭡니까? 배산입니다. 우리가 한자의 의미도 참 중요해요. 배산이라는 것은 등배자예요. 등인 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는 뭐라는 게 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번 봅시다. 자, 남산이에요. 남산 그러면 뭡니까? 버텨져라. 저는 남산도 안 가봤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남산은 다 가봤어요. 남산은 우리 앞에 있는 집이 다 앞산이 남산이 됩니다. 그러면 남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것은 어역하게 되면 이 남자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남산이라고 하면 앞산이라고 그러지 왜 남산이라고 지었는지 그 의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경복궁 앞에 있는데 앞산 그러면 뭐예요? 그 왕의 체면이 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궁 앞에 있다 해서 남산이라는 의미를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경주에도 남산이 있고 서울에도 남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라는 것을 어역하게 되면 앞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이라는 것은 앞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원리를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럼 남산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방향 표시예요. 방향 표시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우리가 지도와 지리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게 방향 표시죠. 이 방향 표시가 있다면 그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동이고 이게 서고 이게 남쪽이고 이게 북쪽이. 자, 그렇다면 이제 방향 표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북쪽을 가르치는 거겠죠. 그러면 방위 표시에 대해서 북쪽을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이 방위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 지도를 본다면 그냥 이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왜 높새 바람이라는 게 탄생하는가? 그러니까 높새 바람이라고 그냥 외우면 이거는 뭡니까? 오래오래 가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높새 바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원을 따진다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거울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거울하는 것은 옛날 말이야. 그러면 지도 중에서도 옛날 지도가 고지도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거울하는 것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냐? 참 넓고
자, 차고 높은 바람, 그래서 높바람이라고 그래요. 높바람. 자, 그러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냐? 새벽에 부니까 새바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새바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바람. 그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래? 맞바람. 하늘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또 뭐예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 또 그러면 시원한 바람, 이거 아니에요. 시원한 바람이. 이거는 우리말로 본다면 이게 한이바람이 돼. 한이바람. 거꾸로 말한다면, 그래서 서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한이바람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말로. 그렇다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넙새다 이제 온다 보죠. 그래서 넙새바람이 탄생해. 그러면 넙새바람이면 우리가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바로 대표적인 넙새바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원들을 우리가 따진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뭐다 형성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산이라는 것은 뭐냐? 등배자야. 이 등이라는 게 바로 뭐다 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등이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 겨울철에 자꾸 매서운 바람이 분다고. 그러면 바람방이 병풍 역할을 해야 돼요. 병풍 역할. 자, 병풍 역할을 해야 돼. 그럼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바다에 가면 뭐예요? 제주도에 가면 뭐다 돌도 많고 바람도 많고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녀도 많다 그러는데 요즘 해녀는 많이 줄었죠. 그러면 바다에 가서 바람을 막아줘야 돼. 그게 대표적인 해송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가면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뭐예요? 향나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향나무를 이렇게 본다면 그게 바람막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해송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듯이 이 찬바람을 여기는 병풍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등자는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치락 구조가 형성될 때 여기에 이제 배산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배산이라는 것은 왜 저러냐? 찬바람을 막아주고 우리 옛날에는 가스 생각할 수 있었어요? 가스 생각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뭐 땔감 나무를 구하는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땔감을 구하고 그러면 바람을 맞아주고 땔감을 구하고 그래서 땔감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칠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여러 집들이 꼭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산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다 임수라는 것은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런 칠학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농업국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 물이 필요해야 농업을 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쌀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배산임수라는 칠학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이 구조는 왜 형성이 되느냐? 배산임수는 왜 등리는 산이 있어야 하는가? 그 의미를 따진다면 대표적으로 뭡니까? 찬바람을 막아주고 뗄나무의 입지를 선정하고 그러면 임수라는 것은 우리 물이 필요하다는 거야. 물이.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4대강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칠학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배산임수의 칠학 구조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1페이지 한번 보죠. 배산임수에서 배산이라 겨울에 북서 계절을 차단하고 땔감 해돋값 그 다음에 애적이 방화했을 때 산성을 우리가 쌀 수 있는 산성 방화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배산이라는 겁니다. 임수라는 것은 농업용소 확보가 유리하다. 우리는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산 임수의 칠학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배산임수 구조 요 그림을 보고 여기에서 왜 이런 구조가 칠학되어 있는가? 요거 뭐예요? 번호를 붙이고 1을 우리가 항상 1의 이유는 뭔가 그러면 바람을 막아주고 땔감을 구성하고 예적 방어에 대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8월 뭐의 시험에서 이런 의미가 우리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배산임수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칠학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풍수지리학 사상으로 대표적으로 풍수지리 사상이 도이면서 중국의 음양 오행설과 그 다음에 대지모 사상과 배산임사라는 칠학 구조를 형성해서 문화가 점점 이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보신다면 아주 요 그림 자체에서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산의 의미는 뭐다? 앞산이다. 앞산. 우리가 앞산이다. 그러면 우리가 북서계준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뭐냐? 넙새바람이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게 뭐다 쉽게 우리가 까먹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달라는 거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우리 시작이 좋아야죠.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산임수의 구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의미에서? 자, 우리 조상들의 국토인식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엄양오행설이라는 게 우리 풍수지리학 사상을 우리가 놨어요. 풍수지리 사상, 불유증수지리 사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라 말기에 도입됨으로써 고려 말때 묘청의 개경천도가 나오고 한양의 입지조건은 무슨 풍수지리학 사상에 나온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학 사상을 구성하는 게 대표적인 엄양오행설이라는 걸 우리가 낳게 되고요. 엄양오행설, 그 다음에 대지모 사상이라는 의미를 파생시키면서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구조를 칠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배산임수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궁투임식은 풍수지리학 사상의 어떤 영향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산지분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산자분수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산은 물을 넘을 수 없고 물은 산을 건널 수 없다라는 게 배통인 산자분수령이라는 게 이게 우리 대표적인 우리 국토의 인식 사상에 대해서 풍수지리학상과 말해서 산자분수령이라는 의미를 낳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11페이지 가니까 한번,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보험을 남기죠. 우리는 이제 검정고시를 합격함으로써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물차게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수업은 끝나면 밑줄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배산임수에 대해서 배산의 의미, 임수의 의미를 하나 밑줄을 딱 끊어놓고 확인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산자분수령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상경표와 산맥도라는 게 있어요. 이 상경표라는 것은 자, 신경균이 산맥 체계로 그려놓은 게 이 산맥이라는 거예요. 이 산맥 구조 형태로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산맥 구조 형태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산맥 구조의 어떤 체계를 잡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상경표가 됩니다. 그러면 상경표는 우리가 뭐예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조상들의 어떤 국토 인식으로서 생활 환경을 중시하는 것. 이 생활 환경을 중시하는 게 바로 이 상경표. 그러면 상경도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이 되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생활권의 중요시. 생활권을 중시하는 게 대표적으로 상경도로서 뭐예요? 바로 산맥 체계도를 형성하는 거. 이게 바로 신경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상경표 산맥 체계를 우리가 한 게 상경포가 되는 거죠.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요 물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물이 그러면 물은 뭡니까? 산은 물을 건널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물은 산을 또 건너지 않는다는 게 산자분수령이라는 게 하나 탄생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강들에서 칠합구조가 이렇게 형성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산맥도라는 게 있네요. 산맥도. 이거는 이제 산맥도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지지를 중시하는 1번 일제강점기 때 말하는 게 바로 산맥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활권 중시를 위해서 상경표와 상경도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산맥도라는 것은 지지를 중시한다.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우리나라 산들은 하나의 연결된 산줄기로 파악한다. 그래서 산자분수령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산자분수령은 참 외국에 가도 아시겠잖아. 우리 여기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동상들 여기도 있고 우리 형님들 누님들 동상 여동생 남동생 여기 이제 기타 가장 각양각색의 어떤 회원 여러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외국에 가면 한번 가보셨겠지만은 외국에는 어때요? 참 벌거벗은 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산처럼 이쁘고 아기자기한 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본다면 이 산자분수령도보다 하나의 우리 조상들의 국토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영향을 해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대표적으로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 의미가 이제 산자분수령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상경도라는 것은 백두산 줄잖아요. 백두산을 연결하여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모든 산은 백두산을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말하는 거다. 바로 이게 상경도가라는 거예요. 백두산을 우리가 줄을 쳐놓으라는 거예요. 백두산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산맥 구조를
대표적으로 형성돼가지고 모든 구조가 백두대간이라는 말이 그게 이제 나오는 게 대표적인 상경도 상경표에서 나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의는 산줄기 사이의 하천 유역 단위로 형성된 생활권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은 있어야 돼요. 물, 엄청나게 물이라는 건 생활용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물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칠학구조 형성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배산임수라는 어떠한 칠학구조를 형성하고 여기에서 물이 흘러가는 어떠한 생활권의 환경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의미를 따져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천유역 단위로서 생성된 문화권 파악에 유리하고 각 지방의 문화이행 줄쳐놓으세요. 문화이행이 바탕이다. 문화가 이제 이행하는 하나의 차츰차츰 옆으로 이행하는 하나의 단계를 흘러간다는 게 다표 문화이행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삼국시대 뭡니까? 멀쟁탈전이 벌어졌어요. 대표적으로 한강을 서로 차지하는 사람이 거기 대표적으로 국력의 부강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한강을 누가 쟁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고려가 어떨 때는 고구려가 흥했다가 그죠? 어떨 때는 강탈 신라가 차지했을 때 신라가 붕하고 어느 의미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와 관련돼. 처음에 이제 백제가 한강을 차지했죠. 백제가 이제 차지함으로써 백제가 그만큼 분기에 들어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는 고구려 때 한강을 차지함으로써 고구려가 붕하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패권을 누가 했느냐? 바로 신라가 한강을 차지함으로써 신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시대의 정점은 바로 한강을 마지막으로 차는 신라가 우리가 독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이 상경도라는 것은 산맥구조 모든 나라 백두대간에서 나오는 의미를 우리가 잡아줄 수 있고요. 그래서 칠학구조의 대표적인 생활권을 용이 이치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상경도가 돼요. 그러면 이 상경도는 뭐다? 뒷장을 넘기면 누가 썼느냐? 12페이지 한번 가보죠. 바로 신경준입니다. 자, 신경준이 제작한 우리나라의 산맥체계도가 바로 상경표가 돼. 대표적으로 이제 백두대간을 경계해서 산맥의 어떤 체계도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상경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그렇다면 상경도와 산맥도의 어떤 구분은 상경도는 분수기에 의한 생활권 중시 밑줄을 그어놨어요. 생활권을 대표적으로 중시하는 거고 산맥도는 일제강점기 기본 1번 이내에서 작성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지질구조를 중시하는 것. 그래서 지질구조 의미를 밑줄을 하나 딱 꺼준다면 대표적으로 상경도 특징은 생활권 중시다. 산맥도는 대표적으로 일정 간격에서 지질 구조를 중시해서 우리가 의미를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상경표, 신경준, 그 다음에 산맥체계도를 형성했고 생활권의 어떤 중시와 산맥도는 지질 구성으로서 우리가 이 그림에 대해서 만약에 자 그림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요거와 그림을 우리가 잘 구분을 좀 해두세요. 요건가 요 부분은 바로 상경표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대표적인 산맥도. 요 그림을 보고 뭘 중시했느냐? 그러면 이거는 산맥도로서 지질을 중시하고 요거는 생활권을 중시하는 게 바로 상경표다라는 거. 그림으로서 한번 인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해 달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점차 이제 어떠냐? 자, 사회가 변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어요. 사회가 변하고 있다. 그럼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조상들의 국토인식의 변화도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인식의 변화로서 12페이지를 우리가 보신다면 여기 이제 칠판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국토인식의 변화는 크게 이제 뭐예요? 진짜 성리학을 영향을 참 전기 때는 성리학을 유교의 어떤 사상으로서 성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로 가서는 학문이 실제적인 학문으로 간다. 이제 실학의 어떤 사상이 도출되겠죠. 그러면 조선 경기는 성리학의 영향으로서 조선 후기는 실학의 영향으로서 실용적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보죠. 이번에 출제되는 거 이거죠. 이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게 이게 올해 출제가 되죠. 이 그림을 주고 이 그림은 뭘 나타내는 것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래서 조선 경기는 성리학적 영향이다. 그러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화사상이라는 거예요. 중화사상의 의미가. 그러면 혼인 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중국을 크게 그리고 좀 세부적인 나라는 조그맣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고 중화 사상의 반영. 이게 올해 정답이 됐었죠. 그래서 혼일 강내 역대 국도 지도는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고 중화 사상의 반영이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옛날 고지도죠. 자, 천하도라는 것은 조선 중계 제작점으로서 상상도 중국 시즘의 세계관. 그러면 헌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우리 천하도의 공통점은 대체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게 되는 거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성리학의 어떤 영향이 많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 자, 대표적으로 이제 고지도와 관련돼서 이제 지리서네요. 자, 서니까 이론서겠죠. 자, 세종실록 시리즈 현존하는 최고의 전국적인 지리지가 바로 세종. 그래서 현존하는 겁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전국적 지리지다. 세종실록 시리즈 1454년에 자, 동궁 여지설람은 1468 백화사전식으로 나열되고 간찬지리서로서 통치 자료를 제공하는 데 영향. 그러면 조선 전개에서 대표적으로 중화 사상의 성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리서로서는 세종지리서 최고의 전국적인 지리서와 동궁 여지설람에 대해서 백화사전식을 나열하며 간찬지리로서 통치 자료의 정확함으로써 재축적이 아닌 서축적으로서 보다 그렇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서축적과 대축적. 제가 여기 눈이 카메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멀리 했어요. 이게 바로 서축적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넓은 지역을 한 곳에 넘을 수 있는 게 서축적이고, 자, 크로즈업을 합니다. 이렇게 갖다 대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대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장에서 우리가 뭘 볼 거예요? 지도와 지리 정보에 대해서 배우면 서축적과 대축적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조선 전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서축적 지역이요, 서축적 지도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조선 후기에 들어가서 그만큼 정확하는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실용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정상기, 동국지도, 영적대 정상기가 제작하고 책축의 추적, 백리책을 사용한 지도다. 팔도도로 불린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사책에서도 아마 많이 배울 거예요. 자, 청구도, 그 다음에 동국지도를 참조하여 김정호가 제작한 것. 대종여지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청구도,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대종여지도는 김정호가 정상경기 동국지도와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보시면, 자, 이 중 안에 택리지가 나왔죠. 택리지라는 것은 사람의 생리, 살기 좋은 땅을 찾기 위한 가거지, 주거지를 우리가 확보함으로써 조건으로서는 지리입니다. 지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생리, 생활하는데 이롭고, 인심이 어떠냐? 인심, 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이 중 안에 바로 택리지가 됩니다. 그래서 택리지. 한마디로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택리지를 본다면 살기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지리와 생리마다 인지, 삼수를 본다면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우리 일반 응용한다면 주제도가 될 수가 있겠죠. 주제도라는 거. 관광도 주제도가 되고, 그래서 관광을 주제로 해서 하는 거. 택리지라는 것은 사람을 살기 좋은 땅을 위한 가거지의 확보로서 지리와 생리와 임시와 상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굳이 나눈다면 택리지는 뭐다? 바로 대표는 주제도에서 뭐다? 그러면 이걸 약설했으니까 뭐예요? 주제도는 그림을 나타내는 거니까 일종의 주제 지리서가 되겠죠. 자, 아방강역고입니다. 1911년 적용형이 조성했고 우리나라 영토를 발해까지 우리가 확대한 게, 그래서 아방강역고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소축적을 사용하고 영어는 대축적으로서 그만큼 정확하고, 영어는 정확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리서와 지도에 관련돼서는 두 개 나눠요. 조선 전기 후기. 자, 성리학, 그 다음에 실학, 이렇게 이제 나눠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축적, 여기에 대해서는 대축적,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눠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에 대해서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올해 출제된 게 바로 뭐니까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게 올해가 출제가 되죠. 대표적으로 성리학의 전기 후기를 나눈다면 전기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고, 후기는 대표적으로 후기에 대해서는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전교 후기 지도 및 지리서에 비교해가지고 영향을 아까 성리학적 면과 실학적인 판면, 그러면 조선 전기는 또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아까 성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러죠. 여기는 실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고, 대표적으로
여기는 중화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는 실학사상으로 가서 자주적, 주체적, 실척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실척도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대표적으로 소축적, 여기는 대축적이라는 거. 우리 소축적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영어는 뭐 10만 분의 이상이 바로 뭐다 10만 분의 이상의 축적을 뭐라 그래? 대축적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5천분의 1, 2만 5천분의 1, 5만 분의 1이 바로 대표적인 대축적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어는 100만 분의 이하를 바로 100만 분 소축적과 관련돼서는 거꾸로 설명했네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소축적에 대해서는 100만 분 이하의 어떤 축적을 소축적이고 영어는 10만 분의 1 이상을 바로 대축적이라고 한다. 대축적에 대해서는 뭐예요? 아까 대표적으로 5천분의 1, 2만 5천분의 1, 5만 분의 1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대축적이라는 것은 아까 뭐예요? 소축적은 넓은 것을 한꺼번에 넣은 거. 그래서 한번 한국 전도는 넓은 것을 한 것에 보니까 이거는 이제 소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대륙도라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대축적은 이제 뭐예요? 크로즈업을 시킨 게 바로 대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와 관련돼서는 조선 전교 후기 지도 및 지리서 비교해서 이런 뭐예요? 우리가 테마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리서에 대해서 보죠. 그래서 자, 전선정리는 성리학, 계속 사상이 성리학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조선운기는 실학으로 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백화사전식, 세종실록 지리지 그 대표적으로 여기는 설명을 하는 설명식이 우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선정기는 통치, 국가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거고 영어는 개인 실생활 이용과 국태의 실체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후기를 뭐다 요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성리학, 실학, 백화사전식, 설명식, 국가 통치에 활용되고 개인 실생활의 국토의 실제적 이용이다. 그러면 우리 12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우리 국토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1번의 조선시대 국토 인식의 변화죠. 지리서입니다. 조선전기 바로 이제 성리학적인 측면이고 후기는 실익이고 백화사전식 기술이고 설명식 기술이다. 편찬 주제는 바로 국가기관이고 바로 주기는 개인이하고 통치 자료를 이용하고 국토의 어떤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국토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동궁여지설람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보통 조선전기 백화점식 어떤 지리서가 되는 거고요. 자, 특리지 이중환이죠. 아방강력고 적약용 대표적으로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영향을 도입해서 영향을 받은 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도와 관련돼서는 성리학, 성리학 실학이 되고요. 서축적, 부정학, 내용, 빈약. 자, 그 다음에 조선후기는 대축적으로서 축적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실제 청량을 우리가 하게 하는 게 대축적 지도가 되고요. 조선 전교와 관련돼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관념적 지도라는 거다. 관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리학 사상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뭐예요? 천하도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조선 후기와 관련돼서 근대적인 국토 인식의 시작과 그 다음에 동국지도, 청구도, 대동여지도 대표적으로 청구등과 대동여지도는 대표적인 김정호가 우리가 작성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대동여지도와 관련돼서 대동여지도. 자, 대동여지는 김정호죠. 그러면 여기 천하도라는 것은 아까 천하도 그림을 잘 봐봐요. 어떤 사상의 중간에 느낌으로서 영어는 성리학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영어는 뭐예요? 이거는 대동여지로서 축적이 실질적으로 보다 자세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력의 영향을 받아서 자주이고 국토 간에 바탕을 두고 제작된 우리나라 지도 대동여지도 누가? 김정호가. 자, 천하도에 대해서는 천하도는 조상들의 상상적인 세계관을 표현한 세계 지도로서 여기에 이제 관념적 지도라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래서 관념적 지도라는 의미를 써주게 되고요. 따라서 이제 천하도가 그러면 천하도가 대동여지보다 넓은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왜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거는 실측이라고 그래서 대축적 지역이고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축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축적을 굳이 분류한다면 요거는 소축적이야. 그러면 대축적과 소축적을 본다면 범위는 여기가 넓다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의미가 왜 나오느냐? 따라서
천화도가 대동여지보다 넓은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서축적, 이거는 대축적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줄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토의 인식의 변화로서 왜 지리서와 지도를 배워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국토 인식들을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건가. 그래서 가로 이번에 맨 밑에 12페이지 가로 3번에 국토의 뭐다 오늘날의 국토 인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러면 제가 있으면 뭡니까? 제가 하늘에서 붕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낳아줬기 때문에 제가 있고 제가 있으니까 또 아들이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의 국토 인식은 하늘에서 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오늘날의 국토 인식으로 정점화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산업화의 경험을 했다. 국토의 경제적 효율성과 관점에서 이용의 배상으로 보고 있다. 자, 생태지향적 국토가 아니다. 생태지향적 국토가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로 가니까 3번에 국동북 아시아의 중심적 지위, 허브라는 말을 써주게 되는데 허브는 맞죠? 자, 우리가 이제 대륙과 해양의 문물을 도입하고 경제 문화가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여 영향을 확대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영토보다 영해가 실질적으로 본다면 삼면이 바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아시아를 언제든지 파헤치고 나갈 수 있는 중심적 위치를 하고 있다. 한반도는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의 허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 그래서 우리가 항구 도시로 우리가 항구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양업이나 임해업 및 해외 무업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자, 정보화 광고, IT 산업국가라고 그러죠. 초고속 기술 정보망을 21세기 선진국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며 국제의 잠재적 인식, 자연환경의 다양한, 영토보다 넓은 영해,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 높은 인구 부양력, 그 다음에 대륙과 해양의 연결적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토의 인식으로서 대표적으로 제2장과 자, 1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본 게 이제 국토와 국토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국토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고 국토의 인식은 조선 전기와 후기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제 시간에 뭘 봤어요? 배산 임수를 치고 들어갔고 산자 분수령에서 산경도와 산맥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의 인식의 변화로서 조선 전기와 후기, 조선 전기는 성리학이 어떤 중심 체계가 되고 주세 후기에는 대표적으로 실학사상이 영향을 받아 나와서 우리 더욱더 우리 통치 자료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 가까워지는 지리서를 우리가 창조해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가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